오히려 관계가 복잡해진다고 느낀 적 있으신가요? 처음엔 진심을 나누고 싶어서, 더 가까워지고 싶어서 솔직해지지만 이상하게도 말이 많아질수록 마음은 점점 불편해집니다. 많은 분들이 65을 넘기고 나서야 이 사실을 몸으로 겪으며 배웁니다. 그게 가족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사랑이라는 감정 자체가 원래 단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대와 의견 감정이 한꺼번에 얽혀 있죠. 그래서 모든 걸 꺼내놓는 순간 예상치 못한 반응들이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한때는 모든 걸 솔직히 말하는 것이 가족을 더 가깝게 만드는 길이라고 믿었습니다. 정말 그렇게 믿었어요. 내가 모든 걸 솔직하게 털어놓으면 그것이 가족에 대한 신뢰를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조용히 깨달은 게 하나 있습니다. 모든 진실을 꼭 말로 해야 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숨기고 싶어서가 아니라 이 시기의 평온은 그만큼 지켜낼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건 우리가 살아온 시간만큼 충분히 누릴 자격이 있는 것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오늘 이 영상에서는 조언이 아니라 대화를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65 이후에 직접 느끼고 배운 마음속에 간직해두는 게 더 현명했던 5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비밀스럽게 살자는 게 아니라 지혜롭게 선택하자는 의미입니다. 혹시라도 지나치게 많은 걸 말한 뒤에 마음이 지치거나 그 순간 말하지 말 걸 그랬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다면 이 이야기가 꼭 닿았으면 합니다. 처음 오신 분이라면 환영합니다. 우리는 서로를 배려하며 남은 시간을 품위 있고 평온하게 그리고 단단하게 살아가고 싶은 어르신들이 함께하는 공간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시작해볼까요?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조금 조심스러운 이야기입니다. 바로 자신의 구체적인 재정 상황입니다. 대부분 이런 생각을 해보셨을 겁니다. 가족에게는 투명해야 한다고요. 그래야 나중에 불편한 일이 생기지 않고 서로 오해도 줄일 수 있다고 믿어왔죠.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가진 것 모아온 것, 앞으로 어떻게 하려는지 다 이야기하면 가족들이 안심할 거라고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진실은 아무도 미리 말해주지 않더군요. 그 재정의 커튼을 한번 열고 나면 가족 간의 분위기는 눈에 띄게 달라집니다. 어떤 때는 은근히, 또 어떤 때는 아주 빠르게요. 서울 도봉구에 사는 정성규 어르신의 이야기를 전해드릴게요. 올해로 81세 퇴직한 기술자로 평생 알뜰하게 살며 투자도 조금씩 해온 분입니다. 조용하고 따뜻한 분이죠. 몇 년 전 마음 편히 지내고 싶다는 생각에 두 아들을 불러놓고 본인의 모든 재정 상황을 설명하셨답니다. 통장 잔액, 국민연금 주택 소유 현황, 그리고 유산 분배 계획까지. 엑셀 자료까지 출력해서 얼마나 잘 관리해왔는지도 보여주셨습니다. 본인은 분명히 안도와 고마움을 기대하셨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건 수많은 질문들이었습니다. 아버지, 아직도 이렇게 큰 집에 계세요. 건강이 걱정인데 요양시설로 옮기는 건 어떠세요? 장기 요양이 필요하면 어떤 대비가 되어 있나요? 심지어 한 아들은 혹시라도 상황이 생길까봐 같이 살면서 재정을 함께 관리하겠다고 제안했답니다. 물론 다들 걱정과 사랑에서 나온 말들이었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정 어르신은 점점 숨이 막히는 듯 단 기분이 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무슨 결정을 하든 누군가의 허락을 먼저 받아야 할 것 같은 분위기. 게다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수치가 드러난 순간부터 모든 소비가 평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 나이에 비행기를 타는 게 맞나요? 안마의자는 너무 비싼 거 아니에요. 신발 한 켤레를 사도 누군가의 말이 따라왔습니다. 정 어르신이 가장 마음 아팠던 건
아들들이 무관심했던 게 아닙니다. 오히려 지나치게 관심을 갖고 지나치게 간섭하게 되면서 이제는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는 느낌이 든다는 거였습니다. 한번 열어버린 문은 다시 닫기 어렵습니다. 아무리 착한 가족이라도 본의 아니게 선을 넘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평소 연락도 없던 친척들이 갑자기 얼굴을 비추고 생일도 기억 못하던 손주가 유언장 이야기를 꺼내기도 합니다. 계획을 세우는 건 필요합니다. 유언장, 위임장 믿을 수 있는 관리인을 정하는 것, 당연히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시기상조의 공유는 오히려 불필요한 부담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는 스스로 결정을 내릴 수 없는 사람으로 취급되기 시작하고 심지어 누군가는 대신 결정을 하려고 하기도 하죠. 사생활은 비밀이 아닙니다. 그것은 보호입니다. 당신은 누구에게도 통장 내역을 보여줄 필요가 없습니다. 왜 새로운 TV를 샀는지, 왜 어떤 단체에 기부했는지를 설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 돈은 당신의 것입니다. 수십 년간 일하고 참으며 혼자 감내한 노력의 결실입니다. 그리고 그걸 어떻게 쓸지 결정할 수 있는 유일한 자격자는 바로 당신입니다. 마음을 지키세요. 공유는 꼭 필요할 때 꼭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만 하시면 됩니다. 재정이 가족의 대화 주제가 되는 순간 누구도 판단해서는 안 될 일들에 대해 설명하고 해명해야 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건 결코 당신이 감당해야 할 몫이 아닙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너무 자연스럽게 이야기하는 주제 하나를 짚어보려 합니다. 바로 건강 이야기입니다. 사실 나이가 들수록 몸은 예전 같지 않지요. 무릎이 조금씩 욱신거리기 시작하고 밤잠이 편치 않으며 어떤 날은 그냥 영기운이 빠지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게 어쩌면 당연한 노화의 과정이지만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에 그런 몸 상태를 자연스럽게 이야기하고 싶어지곤 합니다. 우리 아이들은 날 걱정해주겠지. 그런 믿음으로 조심스레 이야기를 꺼냅니다. 그리고 실제로 자녀나 손주들은 관심 있게 반응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자주 놓치는 지점이 있습니다. 내가 무심코 던진 말이 상대방에게는 어떻게 받아들여지는가 하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요즘 허리가 좀 뻐근하네 라든가 아침에 잠깐 어지러웠어 같은 말. 우리에겐 그냥 그날그날 지나가는 이야기일 뿐입니다. 하지만 자녀나 손주들에게는 그 말들이 다르게 들립니다. 그들은 우리를 사랑하니까요. 그렇기에 그 사랑이 걱정으로 그리고 때로는 과잉 반응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내가 느끼기엔 별일 아닌 불편함도 그들에겐 심각한 신호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 순간부터 가족의 시선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전북 익산에 사는 76세의 이정숙 어르신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남편을 먼저 보내고 홀로 살고 계시지만 매일 아침 작은 정원을 가꾸고 도서관에서 자원봉사도 하며 동네를 산책하는 분입니다. 어느 날 주말 내내 정원 일을 한 뒤 딸과 커피를 마시며 어깨가 좀 결린다고 툭 이야기했답니다. 그 한마디에 딸은 깜짝 놀랐습니다. 물리치료를 예약하고 하루 2번 전화를 걸어 안부를 확인했으며 집안일을 도와줄 사람을 알아보겠다고까지 했습니다. 물론 사랑에서 비롯된 행동이었겠죠. 하지만 이 어르신은 당황스러웠다고 말합니다. 마치 갑자기 약한 사람이 된 기분이었다고요. 그 후 딸은 그거 들 수 있으시겠어요. 밤에 운전은 안 하시는 게 어때요? 같은 말을 자주 하게 되었고 이정숙 어르신은 점점 자신의 생활이 가족의 판단 아래 놓여있는 듯한 답답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단지 어깨가 결린다는 말 한마디가 모든 시작이었습니다. 이렇듯 건강 이야기를 과하게 나누는 건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잘못한 건 아니지만 무심코 나눈 말이 가족의 인식 속에서 나를 도움이 필요한 사람으로 바꿔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인식은 한번 자리 잡으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물론 병원에서 진단받은 질환이나 일상에 영향을 줄 정도의 건강 문제라면 가족과 반드시 공유해야 합니다. 그런 경우 가족의 도움이 꼭 필요하니까요. 그러나 사소한 통증, 관절, 뻐근함, 잠 못 든 밤들까지 모두 이야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생각해보세요. 모든 걸 말하다 보면 오히려 지금의 나를 왜곡된 시선으로 바라보게 할 수 있습니다. 나는 대체로 잘 지내고 있는데 가족들은 내가 급격히 약해지고 있다고 느낄지도 모릅니다. 그 결과 내 자유는 줄어들고 판단은 타인에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흐름이 지속되면 관계 자체도 지치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 몸과 평생을 함께 살아왔습니다. 무엇이 그냥 나이 탓인지, 무엇이 정말 이상 신호인지를 우리는 누구보다 잘 압니다. 그리고 그 판단은 누군가의 동의를 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감정적인 공간입니다. 자꾸 몸이 아프다는 이야기를 하다 보면 삶 전체가 점점 불편함 중심으로 좁아지게 됩니다. 어디가 아프고 뭐가 힘들고 무엇이 안 된다는 이야기만 남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은 그것만으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지혜롭고 여전히 웃고 여전히 일상을 누리고 조용하지만 확실한 기쁨을 만들어내는 존재입니다. 작은 불편함이 나의 이야기를 덮어버리도록 내버려 두지 마세요. 물론 무조건 참으라는 말은 아닙니다. 병원에 가고 증상을 기록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건 반드시 해야 합니다. 다만 가족에게 이야기할 땐 조금 더 신중해도 좋습니다. 내가 이 말을 하려는 이유는 진짜 가까워지고 싶어서인지 아니면 내 독립성을 스스로 줄이고 있는 건 아닌지 한 번쯤 자문해보세요. 진짜 평화는 모두가 나를 걱정해 줄 때 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진심으로 이건 괜찮다고 느낄 때 오는 것입니다. 그건 회피가 아닙니다. 그건 존엄입니다. 이번에는 많은 분들이 겪으면서도 쉽게 말하지 못하는 주제 하나를 나눠보려 합니다. 바로 가족 간의 갈등에 끼어드는 일입니다. 이 나이가 되면 가족 사이에서 일어나는 다툼이나 오해를 숱하게 보게 됩니다. 자식들끼리 멀어지고 형제끼리 돈 문제로 얼굴 붉히고 사돈 간에 서운함이 쌓이고 다 끝난 줄 알았던 옛 감정이 다시 떠오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부모 세대인 우리는 그 틈에 끼어 무언가라도 해보려는 마음이 듭니다. 조언을 건네고 분위기를 풀어보려 하고 중재해보려 애쓰죠.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뼈저리게 느끼게 되는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말을 아낄수록 마음이 편해진다는 것. 특히 가족 문제에서는 침묵이 무능이 아니라 지혜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걸 실감하게 만든 실제 이야기가 있습니다. 경기 광명시에 사는 제 지인 80세의 김말순 할머니는 동네 산책 모임에서 알게 된 분인데 주변에서 늘 의견을 묻는 어른스러운 분입니다. 어느 날 딸 집에 들른 자리에서 5살 된 외손자가 장난감을 치우지 않고 있기에 아주 부드럽게 이제는 스스로 정리해보게 하면 어떨까 하고 한마디 하셨답니다. 목소리를 높인 것도 아니고 잔소리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조심스럽게 꺼낸 제안이었습니다. 하지만 딸은 표정이 굳었고 말수가 줄었습니다. 이후 전화도 뜸해지고 초대도 끊겼습니다. 김말순 할머니는 한마디 말이 이토록 큰 거리감을 만들 줄 몰랐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는 결국 다시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이렇듯 가족 사이의 갈등이나 민감한 상황에서 자신의 의견을 말하는 일은 아무리 조심스러워도 상대의 감정 필터를 넘어서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도와주고 싶어서 말했지만 듣는 쪽에서는 비판이나 편들기로 받아들이기 쉽습니다. 자식들 사이의 다툼에 중간에서 조율하려다 오히려 둘 다 삐쳐버리는 경우, 며느리의 양육 방식이 걱정돼 조심스레 말했더니 아들이 점점 멀어지는 경우,
반복해서 돈을 빌리는 친척 이야기를 했다가 괜히 문제 키운 사람이 되는 경우, 한마디로 입을 열면 도와주려던 마음보다 오히려 갈등의 중심에 서게 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의 말은 갈등의 본질보다 더 오래 기억에 남기도 합니다. 상황이 지나간 후에도 내 말 한마디가 문제의 핵처럼 남아버리는 거죠. 왜 그럴까요? 한번 말에 관여하게 되면 사람들은 나를 해결자가 아니라 갈등의 일부로 인식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건 시간이 갈수록 나를 외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이렇게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싸움에 참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의견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가족을 깊이 사랑하더라도 모든 문제에 끼어들지 않아도 됩니다. 옆에 있어주되 안으로 끌려가지 않는 것, 그것이 가능한 방법입니다. 가장 강력한 말은 이런 것일 수 있습니다. 나는 너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고 믿어. 혹은 난 편들고 싶지 않지만 필요하면 곁에 있을게. 그리고 나서는 내려놓는 겁니다. 자식들이 스스로 부딪히고 실수하고 배우도록 두는 것. 우리가 그랬던 것처럼요. 순간에는 도와주는 것 같아도 결국엔 평화를 가져오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진짜 평화는 내 감정을 스스로 지켜낼 수 있을 때 찾아옵니다. 폭풍의 눈처럼 조용하고 단단한 존재로 주변의 파도에 휘둘리지 않는 자리에서요. 그게 무관심이 아닙니다. 오히려 삶을 오래 살아온 사람이기에 알게 된 불필요한 싸움에서 벗어나는 법입니다. 이제는 누구보다 내가 나의 중심을 지켜야 할 때입니다. 우리는 잘 압니다. 생각 없이 내뱉은 말이 어떤 상처를 남기는지. 아무리 좋은 뜻으로 한 말도 누군가에게는 평생 잊지 못할 말이 되기도 한다는 걸요. 그러니 이젠 물러설 줄 아는 용기 바라보기만 하는 지혜, 혹은 조용히 기도하는 침묵을 선택할 자격이 우리에겐 충분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 나이쯤 되면 평화는 사치가 아니라 필수입니다. 우리는 이미 충분히 살아왔고, 충분히 경험했고, 충분히 배웠습니다. 수많은 명절 다툼, 오해의 시간을 지나온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때로 가장 따뜻한 사랑은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지켜봐주는 것이라는 걸 말입니다. 이제 한 번쯤은 이야기해봐야 할 주제가 있습니다. 시끄러운 다툼보다 조용하지만 마음속에서는 훨씬 더 무겁게 자리 잡고 있는 이야기, 바로 후회입니다. 이 나이가 되면 누구나 마음속에 몇 개쯤은 안고 살아갑니다. 겉으론 아무렇지 않게 보이는 사람도 인생을 잘 살아낸 것처럼 보이는 사람도 속 깊이 들여다보면 그때 그 선택 조금만 다르게 했더라면 하는 마음 하나쯤은 품고 있습니다. 기회를 놓친 기억, 끝내 가지 못한 여행, 말하지 못했던 진심, 돌이킬 수 없는 순간들. 그 모든 장면들이 시간이 흐를수록 마음속에서 더 선명해지곤 합니다. 그렇게 꾹 눌러 담았던 기억들이 문득문득 올라오는 때가 있습니다. 아이들과 대화하다가 손주와 산책하면서 혹은 조용히 커피 한 잔 마시며 스쳐 지나가는 말 속에 불쑥 떠오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 후회라는 감정은 꼭 말로 꺼내야만 가벼워지는 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특히 사랑하는 가족 앞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경남 진주에 사는 79세의 박정희 할머니는 평생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며 남편의 오랜 병수발도 함께 했던 분입니다. 자식 넷을 키워내며 누구보다 바쁘고 헌신적인 삶을 살아오셨죠. 어느 늦은 오후 막내딸과 동네를 산책하다가 문득 한숨과 함께 이런 말을 꺼냈다고 합니다. 가끔은 젊었을 때 여행의 꿈을 놓지 않았더라면 어땠을까 싶어. 아주 조용한 말투였고 누구를 탓하려는 마음도 전혀 없었습니다. 그냥 지나가는 생각 하나, 마음 한구석의 흔들림을 솔직하게 흘린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은 딸은 며칠 동안 마음이 무거웠다고 했습니다. 어머니가 그렇게 많은 것을 포기하며 살아왔는데 그 희생이 자신들 때문이었나 싶어서 괜히 죄책감이 들었다고요. 내가 엄마의 꿈을 막은 건 아닐까? 내가 그분의 청춘을 가둬버린 건 아닐까? 딸은 그렇게 마음속에서 스스로를 책망하게 되었던 겁니다. 이것이 후회의 위험한 면입니다. 우리는 그저 지나간 시간을 되돌아보며 조용히 반성하거나 아쉬움을 표현한 것일 뿐인데 듣는 사람은 전혀 다른 감정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때 더 오래 일했어야 했는데 라는 말은 자녀에게 네가 부족했어 로 들릴 수 있고 다른 동네에서 살았으면 어땠을까 하는 말은 너희와 산 곳이 만족스럽지 않았다는 의미로 오해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단지 우리의 인간적인 솔직함을 표현하려는 것뿐인데 사랑하는 이들은 거기서 자신에 대한 부정으로 읽어버리곤 합니다. 더 나아가 후회에 대해 자주 말하다 보면 가족들은 우리를 현재에 살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과거에 머물러 있는 사람으로 보기 시작합니다. 늘 지난 시간을 그리워하는 사람, 지금보다는 옛날을 더 많이 이야기하는 사람처럼 느껴지는 것이지요. 그렇게 되면 조심스럽게 거리를 두려는 태도가 생기고 때로는 우리를 이젠 끝난 사람처럼 다루려 하기도 합니다. 조심스러운 말투, 지나친 배려, 마치 우리가 무너지기 쉬운 유리처럼 느껴지게 만드는 행동들. 실제로 우리는 아직 잘 살아가고 있는데 그 시선 때문에 점점 위축되고 스스로도 과거에 얽매인 듯한 기분이 들 수 있습니다. 물론 후회는 진짜입니다. 감정은 거짓이 아닙니다. 살아온 시간이 길수록 돌이켜 생각할 것도 많아지는 게 당연하지요. 그런 감정들을 느끼는 것은 절대로 잘못된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감정들을 모두 말로 꺼내는 것이 반드시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조용히 마음속에서만 간직하는 것이 더 깊은 지혜가 될 수 있습니다. 부끄러워서가 아니라 소중해서. 후회도 삶의 일부이고 그 깊이를 지닌 이야기이기 때문에 함부로 꺼내놓지 않는 것입니다. 가끔은 이렇게 바꾸어 말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때 다르게 했더라면. 대신 그 시간들 덕분에 많은 걸 배웠어. 라고요. 같은 인생을 바라보는 시선이지만 전하는 무게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한쪽은 아쉬움에 머물고 다른 쪽은 성장을 품고 있습니다. 이는 내가 걸어온 길을 후회 없이 존중하면서도 듣는 이의 마음을 짓누르지 않는 방법입니다. 지나온 시간을 미화할 필요는 없습니다. 실수도 있고 선택의 후회도 있고 포기한 일도 있지요. 하지만 그 이야기를 어떻게 꺼낼 것인가는 우리의 선택입니다. 이 이야기가 나를 편안하게 하고 동시에 가족과의 관계도 지켜낼 수 있도록 말이지요. 감정을 숨기라는 말이 아닙니다. 억지로 웃으라는 말도 아닙니다. 다만 나와 가족 사이의 정서적 공간만큼은 스스로 지켜낼 권리가 있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진정한 평온은 과거를 고치려 애쓰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 과거를 조용히 품고 살아가는 태도에서 옵니다. 사람들에게 굳이 이해받지 않아도 좋습니다. 내 삶을 내가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다면 그 자체로 충분히 아름다운 마무리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야기하고 싶은 건 많은 분들이 공정함이나 투명함을 이유로 반드시 공유해야 한다고 믿는 한 가지입니다. 바로 본인의 유산 계획입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이런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식들에게 미리 알려줘야 나중에 싸움이 없지. 유산 가지고 의심 생기지 않도록 명확하게 밝혀두는 게 좋아. 실제로 틀린 말은 아닙니다. 유언장을 준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법적 권한을 위임하고 자산 정리를 해두는 건 꼭 필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에 잘 언급되지 않는 또 다른 지혜가 있습니다. 바로 그 내용을 얼마나 미리,
얼마나 자세히 나누어야 하느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누구에게 얼마를 줄지, 집을 팔아서 어떻게 나눌지, 어떤 물건을 누구에게 넘길지까지 지나치게 일찍 공유하는 건 때론 평화를 주기보다는 조용한 불씨가 될 수 있습니다. 인천 연수구에 사는 83세의 전혜숙 어르신은 은퇴한 간호사로 평생 절약하며 알뜰하게 살고 자식 셋을 키워내신 분입니다. 자식들에게 헷갈림이 없도록, 또 혹시라도 서운함이 생기지 않도록 모든 계획을 미리 솔직하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아파트를 팔 계획, 예금 통장의 분배 방식 장롱 안에 있는 오래된 유품까지 하나하나 설명했습니다. 처음엔 다들 고개를 끄덕이며 감사해했습니다. 그런데 몇 주 지나지 않아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중간 아들은 갑자기 전화를 자주 하더니 지금 집값이 괜찮을 때 매도하는 게 좋지 않겠냐는 제안을 꺼냈습니다. 서울을 떠나 살고 있던 딸은 왜 자신은 오랫동안 엄마 곁을 지키지 못했는데도 다른 형제들과 같은 비율을 받느냐며 은근한 불만을 표현했습니다. 막내 아들은 조용해졌습니다. 명확히 표현하지 않았지만 어딘가 불편하고 서운한 기색이 느껴졌습니다. 전혜숙 어르신이 하신 말씀은 이랬습니다. 자식들이 나를 엄마로 보는 게 아니라 남겨줄 돈으로 보기 시작하는 느낌이 들더라. 이게 바로 본질입니다. 아무리 좋은 의도로, 아무리 정직하게 나눈다 해도 자산 이야기는 결국 기대와 계산 비교와 오해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평화를 위해 공개한다는 생각이 사실은 불씨를 뿌리는 시작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자식들이 유산 계획을 알고 나면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 집 어차피 팔 거면 왜 아직도 거기서 살아? 그 돈 아껴서 손주들 대학 등록금에 보태주면 좋지 않을까? 이 시점에서 해외여행은 좀 사치 아니야? 이런 말들이 입 밖으로 나오지 않더라도 눈빛 말투 망설임 속에 그 판단들이 담겨있기 마련입니다. 그런 분위기는 결국 내가 평생 걸어온 삶의 주도권을 조금씩 갉아먹습니다. 무엇을 사든 어디를 가든 무슨 계획을 세우든 누군가의 시선이 따라붙는다면 그것은 더 이상 자유로운 노년이 아닙니다. 물론 기본적인 법적 준비는 필요합니다. 유언장 대리인 지정 명확한 문서 정리는 필수입니다. 하지만 그 준비가 곧 협상의 시작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은퇴 이후의 삶은 누구와도 거래하지 않아야 할 삶입니다. 자식들에게 미리 유언장을 미리 보여줄 의무도 없고 당신의 계획을 일일이 해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내가 누구에게 무엇을 주고 혹은 주지 않는 것도 나의 선택입니다. 진짜 평화는 얼마나 나누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편안하게 나 자신답게 살 수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남기는 진정한 유산은 돈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어떤 태도로 삶을 견뎌왔는가, 그리고 자식들에게 어떤 마음을 전해왔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조용히 묵묵히 꾸준히 보여준 사랑이야말로 진짜 기억에 남는 유산입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누군가가 돈 이야기에는 관심을 보이지만 당신의 삶과 마음에는 관심이 없다면 스스로에게 물어보셔야 합니다. 그들은 과연 나를 사람으로 보고 있는 걸까? 아니면 그저 물려받을 무언가로 보고 있는 걸까? 자산 계획을 지키는 건 이기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오히려 현명하고 스스로를 존중하는 방식입니다. 내가 남은 시간을 남의 기준이 아닌 내 기준으로 살아가기 위한 최소한의 울타리입니다. 타인의 판단이나 간섭 경쟁의 그림자 없이 나의 황혼기를 온전히 즐기기 위해서는 때론 침묵이 최고의 방패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시간을 마무리하면서 마음에 오래 남았으면 하는 한 가지를 전하고 싶습니다. 당신은 평생 누군가를 위해 시간을 내고 힘이 되어주고 조언을 건네고 위로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모든 것을 넘어 당신의 평온을 지켜야 할 때입니다.
우리 나이에 평온은 선택이 아니라 꼭 필요한 삶의 조건입니다. 조용한 공간, 흔들리지 않는 마음, 그리고 누군가의 시선이나 평가에 휘둘리지 않고 하루를 온전히 살아갈 권리. 때로는 그 평온을 지키는 방법이 벽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말하지 않고 간직하는 것을 선택하는 데 있습니다. 두려워서도 아니고 가족을 못 믿어서도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은 압니다. 적당한 거리와 침묵, 그리고 혼자만의 생각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지금 이 순간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어떤 진심은 나누는 것이 좋고 또 어떤 진심은 내 마음 안에 고이 간직하는 게 더 값진가요? 숨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것이 내 삶의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댓글로 들려주세요. 앞으로는 나만 알고 싶은 단 한 가지가 있다면 무엇인지요? 여러분의 경험이 누군가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함께 해주세요. 삶의 평온이란 저절로 찾아오는 게 아니라 매 순간 지켜내는 선택이라는 걸 아는 따뜻한 어르신들이 모인 공간입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다시 뵐 때까지 당신의 마음을 돌보고 당신의 평온을 아끼며 늘 기억하세요. 그 모든 걸 누릴 자격은 이미 충분합니다. 노후에 어떤 삶을 꿈꾸셨나요? 자식들과 함께 따뜻하게 지내는 일상, 아니면 혼자서 누리는 조용하고 자유로운 생활. 하지만 현실은 생각처럼 쉽지 않습니다. 젊을 때는 모든 걸 스스로 해결할 수 있었지만 나이가 들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예전 같지 않은 몸 상태, 병원을 찾는 횟수도 늘고 익숙했던 일상조차 점점 불편해집니다. 이런 변화를 겪으며 누구나 고민하게 됩니다. 나는 어디에서 누구와 어떤 방식으로 살아야 할까? 대부분 우리가 떠올리는 선택지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자식과 함께 사는 것, 둘째는 요양보호사를 두는 것, 셋째는 요양시설에 입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선택들이 과연 진심으로 만족스러운 삶을 보장해 줄 수 있을까요? 자녀와 함께 사는 것은 분명 따뜻한 선택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막상 한 지붕 아래 살아보면 서로에게 부담이 되는 순간들이 점점 늘어납니다. 세대 차이에서 비롯된 작은 마찰들, 자식은 일에 쫓기고 손주들도 각자의 일정으로 바빠지면서 부모는 점차 혼자라는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아무리 내 자식이라도 조심스러워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요양보호사를 고용하는 방법은 어떨까요? 몸이 불편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는 좋지만 현실적인 문제는 역시 비용입니다. 하루 종일 돌봐주는 요양보호사를 쓰려면 매달 큰돈이 들고 국민연금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자식에게 손 벌리기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게다가 생활 전반을 타인에게 의지해야 한다는 사실 자체가 또 다른 심리적 부담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떠오르는 선택지는 요양원입니다. 규칙적인 생활이 보장되고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는 안심이 되지만 문제는 자유입니다. 가고 싶은 곳에 맘대로 가지 못하고 먹고 싶은 것도 자유롭게 고를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여긴 내 집이 아니라는 감각이 뚜렷하고 익숙한 환경을 떠나는 두려움도 크게 다가옵니다. 결국 요양원에서도 외로움을 호소하는 어르신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많은 분들이 자신에게 묻게 됩니다.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꼭 누군가에게 의지하지 않더라도 나이 들어서도 안정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은 정말 없는 걸까요? 오늘 소개해드릴 두 분은 일반적인 선택지 대신 스스로 새로운 길을 만들어 나가신 분들입니다. 서울 마포구에 사는 67세 정병수 어르신과 전북 전주시 완산구에 사는 76세 이문환 어르신. 두 분은 각자의 방식으로
자신만의 노년을 개척해 오셨습니다. 경제적인 여유가 없었고 특별한 사회적 지원도 없었지만 그 속에서도 방법을 찾아내셨습니다. 과연 이 두 어르신은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본 이야기로 들어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여러분의 삶에도 좋은 일이 생길지도 모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정병수 어르신은 올해 67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하루하루 치열하게 일하며 가족을 부양했고 자녀들이 성장한 뒤에는 나름대로 노후를 준비하며 살아왔습니다. 당시만 해도 몸이 비교적 건강했기에 혼자 사는 것도 괜찮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노년의 현실은 상상보다 훨씬 외롭고 고달팠습니다. 특히 아내가 세상을 떠난 이후부터는 삶 전체가 무겁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전에는 아침에 눈을 뜨면 식탁 위에 따뜻한 밥상이 차려져 있었고 누구든 대화를 나눌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혼자가 되자 눈을 떠도 익숙했던 부엌 소리조차 사라지고 하루의 시작부터 정적이 흘렀습니다. 식사를 챙기는 것도 귀찮아졌고 하루하루가 반복되는 듯한 지루함 속에 흘러갔습니다. 혼자 사는 삶이 이토록 조용하고 허전한 줄은 미처 몰랐습니다. TV를 켜도 집안은 여전히 쓸쓸했고 예전에는 간절히 원했던 혼자만의 시간이 이제는 오히려 견디기 힘든 외로움으로 다가왔습니다. 결국 정 어르신은 깊은 고민 끝에 자녀에게 연락을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나랑 같이 살아볼래? 라는 말에 아들은 기꺼이 받아들였습니다. 아버지, 당연히 오셔야죠. 혼자 계시면 안 됩니다. 손주들도 처음엔 할아버지의 방문을 반가워하며 저녁을 함께 먹고 주말에는 온 가족이 나들이를 다니기도 했습니다. 정 어르신은 오랜만에 가족의 따뜻함을 느끼며 마치 다시 살아나는 듯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상황은 서서히 달라졌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일 때문에 바쁘고 손주들도 학업과 친구들 관계로 집에 머무는 시간이 줄어들었습니다. 자연스럽게 낮 시간엔 정 어르신 혼자 집을 지키는 날이 늘어갔습니다. 처음엔 괜찮다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나는 여기서 무엇을 해야 하지? 라는 의문이 마음속에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가족이 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도 더 깊은 외로움이 밀려왔습니다. 더불어 생활 습관의 작은 차이들이 갈등을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요즘 혈압이 높으시니까 소금을 조금만 줄이세요. 아버지, 밤엔 TV 소리를 좀 낮춰주세요. 아이들이 자야 하니까요. 물론 가족들이 모두 좋은 뜻으로 하는 말이라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말들이 쌓이면서 어르신은 점점 불편함을 느꼈고 무엇보다도 혹시 내가 짐처럼 느껴지진 않을까라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괜한 결정을 한 건 아닐까. 속으로 수없이 되뇌었습니다. 가족과 함께 지내는 것이 정답이라 믿었지만 현실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같은 공간에 있어도 점점 내 자리가 사라지는 듯한 느낌. 결국 몇 달 뒤 정 어르신은 결심을 내렸습니다. 미안하지만 나는 다시 혼자 살아야겠다. 아들은 걱정했지만 정 어르신의 마음은 단단히 굳어 있었습니다. 아버지 혼자 계시면 더 외롭지 않으세요? 아니다. 오히려 이 집에 있는 게 더 외로웠다. 그렇게 정병수 어르신은 다시 혼자 사는 삶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단순히 집만 옮겨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혼자서 살아가기 위한 방법을 스스로 찾아야 했습니다. 자식에게 의지하지 않고 내 힘으로 살아가는 방법은 없을까? 긴 고민 끝에 어르신이 도달한 해답은 요양보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요양보호사를 두면 조금 더 편하게 생활할 수 있지 않을까? 요즘은 혼자 사는 어르신들도 많으니 나도 한번 시도해봐도 괜찮을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처음에는 솔직히 요양보호사를 부르는 것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아직 스스로 걷고 식사도 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손목의 힘이 예전 같지 않아 무거운 물건을 들기 어려웠고 가끔 요리를 하다가 칼을 떨어뜨릴 때도 있었습니다. 점점 집안일이 버거워졌고 나도 나이를 먹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정 어르신은 동네 복지관을 통해 요양 서비스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요양원이나 입주 도우미도 있었지만 어르신은 방문형 부분 서비스를 선택했습니다. 매일 오는 건 아니지만 일주일에 하루 정도 한 번에 4시간쯤 도와주는 방식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자식들에게 손 벌릴 필요도 없고 큰 불편 없이 생활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처음 요양보호사를 만났을 땐 솔직히 어색했습니다. 50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성분이었고 노인 돌봄 경험이 많다고 소개했습니다. 어르신, 처음엔 좀 불편하실 수 있어요. 그래도 불편한 건 언제든 말씀 주세요.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건 최대한 도와드릴게요. 정 어르신은 처음에는 내심 꺼려졌습니다. 남의 손에 집안일을 맡긴다는 것도 내 삶 속에 타인이 들어온다는 것도 익숙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며칠이 지나자 그 편리함이 하나둘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이면 요양보호사가 와서 간단한 청소를 해주고 부족한 생필품도 대신 사다 주었습니다. 함께 앉아 식사를 하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도 생겼습니다. 혼자 조용히 밥을 먹는 것보다 누군가와 마주 앉아 나누는 식사 시간이 생각보다 훨씬 따뜻하고 즐거웠습니다. 생각보다 괜찮은데 나쁘지 않은 걸. 하지만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하나둘씩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마주한 건 바로 비용이었습니다. 이 서비스를 한 달간 이용하면 도대체 어느 정도의 돈이 들어갈까? 기본 요금은 정해져 있었고 필요에 따라 추가되는 항목까지 계산하니 생각보다 금액이 커졌습니다. 실제로 계산해보니 한 달에 드는 비용이 국민연금 수령액보다 더 많았습니다. 지금까지 모아둔 돈이야 있었지만 앞으로 몇 년씩 이 비용을 감당할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섰습니다. 시작할 땐 괜찮겠지 싶었지만 막상 장기적으로 유지하자니 부담이 너무 컸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생활 방식의 차이였습니다. 예를 들어 정병수 어르신은 아침 식사를 마치면 바로 설거지를 하지 않으면 마음이 놓이지 않는 성격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양보호사는 먼저 다른 집안일부터 마치고 나중에 설거지를 하는 스타일이었습니다. 처음엔 그저 사소한 차이겠거니 했지만 이런 작은 습관의 차이가 반복되면서 점점 눈에 거슬리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돈을 내고 받는 서비스인데 왜 내가 이들의 방식에 맞춰야 하지?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요양보호사라는 직업 특성상 일정 기간이 지나면 인력이 교체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겨우 적응했을 즈음이면 또 다른 사람이 오고 또다시 처음부터 익숙해져야 하는 과정이 반복되었습니다. 이렇게 계속 바뀌는 상황이 오히려 더 지치는 일이었습니다. 결국 정 어르신은 다시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건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닌데 이대로는 안 되겠다. 요양 서비스도 결국 그에게 완벽한 해답이 되어주진 못했습니다. 이제 남은 선택지는 하나뿐이었습니다. 요양원에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정 어르신은 다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자식들과 함께 사는 것도 요양보호사를 고용하는 것도 결국 나와는 맞지 않았다. 그렇다면 요양원이라면 조금 나아질 수 있을까? 직접 알아보기 시작하니 생각보다 다양한 시설들이 있었습니다. 프로그램이 잘 갖춰진 곳도 있었고 의료 서비스를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곳도 있었습니다. 비용만 감당할 수 있다면 요양원에서 생활하는 것도
그리 나쁜 선택은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혼자 살다 보면 언제 닥칠지 모르는 긴급 상황이 걱정이지만 요양원에 있으면 그런 점은 확실히 덜어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주위에서 들리는 이야기는 그리 긍정적이지 않았습니다. 요양원에 들어가면 자유가 없다. 단체 생활이 익숙하지 않으면 오히려 더 힘들다. 규칙에 적응하지 못하면 외로움이 더 커진다는 얘기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병수 어르신은 직접 겪어보지 않으면 알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요양원에서 한 달간 생활해보는 것을 결심했습니다. 요양원에 입소한 첫날, 정병수 어르신은 낯선 환경이 몸에 맞지 않는 옷처럼 어색하게 느껴졌습니다. 오랫동안 정든 집을 떠난다는 사실만으로도 마음이 무거웠고, 처음 마주한 낯선 사람들과의 공동생활은 생각보다 더 낯설고 조심스러웠습니다. 물론 나이가 비슷한 분들과 이야기 나누는 것은 처음엔 나쁘지 않았습니다. 몇몇 어르신들과는 금세 정이 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마음 한구석에 쌓여가던 불편함이 점점 크게 다가왔습니다. 가장 먼저 느껴진 문제는 자유의 제한이었습니다. 기상시간은 정해져 있었고 마음대로 늦잠을 잘 수도 없었습니다. 식사는 정해진 시간에만 제공되었고 먹고 싶은 음식을 요청하는 것도 어렵고 눈치가 보였습니다. 외출도 미리 신청하고 허락을 받아야 했습니다. 정 어르신은 이런 규칙들이 생각보다 큰 스트레스로 다가왔습니다. 평생 자신의 방식대로 살아왔는데 갑자기 모든 일정이 정해져 있는 생활에 적응한다는 건 쉽지 않았습니다. 이런 삶이 과연 내가 바랐던 모습인가 하는 의문이 마음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개인 공간의 부족이었습니다. 다행히 2인실을 배정받긴 했지만 함께 쓰는 룸메이트와의 생활 리듬 차이가 생각보다 컸습니다. 어떤 날은 밤늦게까지 TV를 켜놓는 경우도 있었고 아침형 인간과 밤형 인간이 한 공간에 있다 보니 자연스럽게 충돌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예전엔 내 방에서만큼은 마음대로 생활했는데 여기서는 내 방에서도 누군가를 배려해야 하는 상황이 반복되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가장 힘들었던 건 이곳에서 지내는 동안 문득문득 스치는 한 가지 생각이었습니다. 나는 이제 혼자서도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 된 걸까? 사실 아직 내 손으로 할 수 있는 일도 많고 판단력도 또렷한데 여기서는 모든 것이 타인의 손에 맡겨진 기분이 들었습니다. 결국 한 달이 지나자 정병수 어르신은 결심을 내렸습니다. 여기는 내가 있을 곳이 아니구나. 그는 요양원 생활을 마치고 다시 혼자의 삶으로 돌아가기로 마음을 굳혔습니다. 처음엔 요양원이 오히려 편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정해진 규칙 속에서의 제한된 자유는 예상보다 훨씬 큰 정신적 압박이 되었습니다. 아직 이렇게 건강한데 왜 내 인생을 스스로 선택하지 못해야 하지? 요양원을 나와 다시 혼자 지내게 된 첫날, 정 어르신의 마음은 오랜만에 가벼워졌습니다. 오랜만에 원하는 시간에 일어나고 먹고 싶은 걸 자유롭게 고를 수 있는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금 느꼈습니다. 그러나 고민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앞으로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지? 지금껏 시도했던 모든 방법은 나름 최선을 다했지만 결국 다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자녀와 함께 지내는 것도 불편했고 요양보호사를 쓰는 것도 경제적 부담이 컸습니다. 요양원은 내 자유를 빼앗아갔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진짜 혼자의 힘으로 모든 것을 해내야 하는 걸까? 그렇게 하루하루를 외롭게 보내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우연히 옆집에서 부부싸움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오늘 어린이집에 아이 데려오기로 한 건 당신이었잖아. 갑자기 회의가 생겼다니까.
그럼 당신이 좀 데리고 오지 그래. 옆집 부부는 맞벌이였고 어린 자녀를 키우는 부담 속에서 종종 아이의 등하원 문제로 갈등을 겪는 듯. 됐습니다. 그때 문득 정병수 어르신의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스쳤습니다. 혹시 내가 그 아이를 데리러 가면 어떨까? 정 어르신은 망설이다가 직접 옆집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아까 말소리가 들렸는데요. 혹시 제가 대신 어린이집에 가서 아이를 데려오면 어떨까요? 갑작스러운 제안에 옆집 부부는 처음엔 당황한 표정이었지만 정 어르신의 진심 어린 말을 들으며 서서히 표정이 누그러졌습니다. 사실 저는 요리를 잘 못하니까 저녁 한 끼만 챙겨주시면 좋겠네요. 그렇게 정 어르신과 옆집 가족의 새로운 일상이 시작되었습니다. 매일 오후 4시 반이 되면 정 어르신은 어린이집으로 아이를 데리러 갔고 그 사이 부부는 퇴근 후에 짧은 여유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저녁 시간에는 함께 따뜻한 식탁에 둘러앉아 음식을 나누며 대화를 나누는 날도 많아졌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부탁이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자연스럽게 서로의 삶이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정 어르신 혹시 마트에 가시는 길이면 저희 것도 하나 부탁드려도 될까요? 그럼요. 대신 지난번에 보니까 화장실 전구가 깜빡거리던데 제가 새 전구로 바꿔놨어요. 그렇게 조심스럽게 시작된 교류는 점차 생활의 한 부분이 되었고 정병수 어르신의 노후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바뀌어갔습니다. 어르신은 깨달았습니다. 나는 누군가의 도움만 받는 사람이 아니야. 나도 누군가에게 힘이 될 수 있는 사람이구나. 노년의 삶이란 단순히 누군가에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기대고 도우며 살아가는 공존의 방식이어야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제 정병수 어르신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이웃과 함께 살아가는 새로운 삶의 방식을 찾아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지금부터는 또 다른 방식으로 인생을 개척해 나간 76의 이문환 어르신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에 사는 이문환 어르신. 늦가을 오후 창밖에 내리는 빗소리를 가만히 바라보던 그는 길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몇 해 전부터 시작된 허리 디스크 통증이 갈수록 심해지며 혼자서 지내는 일상은 더 이상 예전처럼 쉬운 일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딸은 외국에서 근무 중이라 가끔 영상통화로 안부를 묻는 것이 전부였고 대학생 손주는 시험이 없는 시기에 간간히 들러 장을 봐주거나 청소를 도와주는 정도였습니다. 함께하는 시간은 짧고 다시 혼자가 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마음은 더욱 공허해졌습니다. 이런 삶을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까? 문득 마음 한켠에서 이대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요양원에 들어가기엔 국민연금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했고 요양보호사를 쓰기엔 그조차도 감당할 경제적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어르신은 우연히 TV 다큐멘터리에서 시니어 쉐어하우스라는 주제를 접하게 됩니다. 혼자 지내는 어르신들이 함께 모여 살며 서로를 돌보고 생활비를 나눠 쓰는 모습이 화면 속에 펼쳐졌습니다. 정해진 방식에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삶을 조직해 나가는 노인의 모습에 이문환 어르신의 눈빛이 반짝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나도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다음 날 근처 주민센터에 들른 그는 컴퓨터 앞에 앉아 글을 하나 올렸습니다. 혼자 살기 어려우신 분, 함께 살아보실 어르신을 찾습니다. 처음 며칠간은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쯤 지나자 3명의 어르신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첫 번째는 유정의 할머니. 영어 교사로 정년 퇴임 후 남편을 일찍 떠나보내고 자녀들은 모두 해외에 거주 중이라
늘 외로움을 느끼고 있던 분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김성우 어르신. 건강은 비교적 양호했지만 서울에서의 높은 월세로 인해 연금만으로는 독립적인 생활이 어려워 셰어하우스를 알아보던 중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박순남 여사. 오랜 간호사 경력을 가지고 있어 건강관리에 능숙한 분이었고 늘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삶을 살고 싶다는 마음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이문환 어르신은 세 분과 몇 차례 직접 만나 식사도 나누고 대화를 이어간 끝에 함께 살기로 결정합니다. 그들은 전주의 한 교회 근처에 있는 오래된 2층 집을 공동으로 월세 계약하여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각자 개인 방은 따로 두고 거실과 주방은 함께 사용하는 구조였습니다. 물론 시작은 쉽지 않았습니다. 생활 습관의 차이에서 비롯된 작은 갈등들이 자주 일어났습니다. 이문환 어르신은 새벽 일찍 일어나 라디오를 크게 틀어놓는 습관이 있었고 유정의 할머니는 늦은 밤까지 책을 읽는 조용한 생활을 선호했습니다. 김성호 어르신은 요리를 좋아해 주방을 자주 점령했고 박순남 여사는 청결에 민감하여 물건 위치 하나까지 예민하게 신경 쓰는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함께 지낸 시간이 쌓이면서 서로의 단점을 참기보다 장점을 발견하는 눈이 생겼습니다. 김성호 어르신의 손맛 덕분에 매 끼니가 기다려졌고 박순남 여사는 이문환 어르신의 허리 통증을 덜어주는 생활 속 스트레칭과 셀프 마사지법을 세심히 알려주었습니다. 유정의 할머니는 해외 의료 정보를 영어로 번역해주는 등 건강관리에 큰 도움이 되었고 이문환 어르신은 오랜 기업 경력을 살려 공동 생활비와 장보기 예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했습니다. 6개월이 흐른 뒤 그들은 한 단계 더 나아가기로 했습니다. 집 옆 마당에 작은 텃밭을 일구기 시작한 것입니다. 배추, 고추, 쑥갓, 상추. 하나둘씩 싹이 트고 수확한 채소는 식비를 절약하는 데 큰 몫을 했고 남는 것은 동네 시장에 내다 팔아 소소한 수입도 올렸습니다. 그러던 중 지역 노인복지센터에서 봉사 제안을 받고 이문환 어르신 일행은 또 다른 삶의 기회를 맞이합니다. 박순남 여사는 건강생활 습관 강의, 유정의 할머니는 영어 기초 수업, 김성호 어르신은 간편 요리 교실, 그리고 이문환 어르신은 가게 예산 및 재정 상담을 맡아 지역 어르신들과 다시금 사회적 관계를 맺게 된 것입니다. 1년이 지난 어느 날 한국에 잠시 귀국한 딸이 아버지를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혼자 지내면 외로울까봐 걱정했는데 오히려 더 밝아지신 것 같아요. 이문환 어르신은 미소 지었습니다. 처음엔 나도 두려웠단다. 하지만 이렇게 살아보니 혼자였으면 몰랐을 새로운 기쁨을 많이 알게 됐지. 그의 이야기는 지역 신문에 소개되었고 기사 제목은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노인 공동생활, 새로운 가족의 형태가 되다. 그리고 전주 일대에 비슷한 셰어하우스가 2곳 더 생겨났습니다. 물론 허리 통증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문환 어르신의 마음은 누구보다 가볍고 삶은 어느 때보다 활기찼습니다. 그는 이제 깨달았습니다. 노년은 끝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길을 만들어갈 수 있는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정병수 어르신과 이문환 어르신 두 분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서로 다른 길을 걸어온 두 분은 전통적인 노후 생활의 틀을 벗어나 자신만의 방식으로 삶을 다시 설계해냈습니다. 이 두 사람의 이야기는 분명히 말해줍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노년의 삶이 꼭 정답은 아니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동안 대부분의 사람들은 노후를 맞이하면 다음 3가지 선택 중 하나를 떠올렸습니다. 첫째, 자식과 함께 사는 것. 물론 따뜻함이 있지만 세대 차이와 생활 방식의 충돌은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둘째, 요양보호사를 고용하는 것. 도움을 받을 수는 있으나
매달 드는 비용은 결코 작지 않고 장기적으로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셋째, 요양원에 입소하는 것. 일정한 생활이 보장되긴 하지만 자유가 제한되고 낯선 환경에 적응하기 어려운 분들도 많습니다. 오랫동안 우리는 이 세 가지 중에서만 선택해야 한다고 믿어왔습니다. 그러나 정병수 어르신과 이문환 어르신은 전혀 다른 길을 스스로 만들어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반드시 새겨야 할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째, 노년에도 여전히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로 살아갈 수 있다는 점입니다. 나이 들어가며 도움을 받는 입장이 되는 게 자연스럽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자신의 경험과 지혜, 삶의 기술을 나눈다면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과 힘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정병수 어르신처럼요. 둘째,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새로운 형태의 공동체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이문환 어르신처럼 서로의 장점은 나누고 약점은 채워주는 삶.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외로움을 달래며 각자의 전문성과 경력을 지역사회와 나눌 수 있는 삶은 혼자 사는 것보다 훨씬 풍성하고 따뜻할 수 있습니다. 셋째, 꼭 정해진 방식만이 해답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식에게 기대야 한다는 생각, 반드시 요양원에 가야 한다는 관념에서 벗어나면 눈앞에 더 많은 가능성이 열립니다. 노년의 삶은 단순히 버티는 시기가 아니라 내가 어떤 삶을 원하는지를 주체적으로 선택하고 준비해 나가는 여정이어야 합니다. 이제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이 남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떤 노후를 선택해야 할까? 이 영상을 함께한 여러분도 분명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졌을 것입니다. 내가 나이 들었을 때 무엇을 선택해야 행복할 수 있을까? 정답은 한 가지일 수 없습니다. 누군가는 자식과 함께 사는 것이 편할 수도 있고 또 다른 누군가는 이웃과 협력하며 독립적으로 사는 것이 더 맞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정해진 틀 안에서 고르는 것이 아니라 나만의 길을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배웠습니다. 노년은 주어진 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설계하고 만들고 선택해가는 길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 길의 끝에는 혼자가 아닌 서로 손 내밀고 살아가는 또 다른 나와 이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눈 두 어르신의 이야기가 당신의 삶의 한 갈림길에서 따뜻한 길잡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당신의 노년이 외롭지 않고 의미 있고 무엇보다도 당당한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 영상이 작은 울림이 되었다면 더 많은 이야기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당신의 한 번의 클릭이 누군가의 길 위에 작은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